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시잖아요. 왕성하다고 하셨는데요.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게 제 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업이라는 점에서는 왕성과는 반대가 됐고요. 제가 그렇게 썩 원치도 않았던 감투를 좀 여러 개 맡았어요. 작년까지는 그 창비학당 이사장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큰 기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결의마을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여기에 이사장이라는 감투가 또 갑자기 작년 2월 달에 무슨 건이 때문에 저한테 왔는데 벌써 재작년이 2월인가? 근데 그것도 내가 가끔 여기 들려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고 또 좀 보고도 듣고 저 나름으로 조언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일을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자신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아시는 것처럼 벌써 그것도 준비는 꽤 오래됐지만은 작년 4월 23일 날 법인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 5월 2일 날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국립한국문학관은 지금 1년 이제 겨우 된 정도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작업이어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는 비상임으로서 가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늘 나가든 안 나가든 집에 있을 때든 사무실에 나가서든 문학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작가들의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고 그런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지금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절차를 잘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생각보다는 진행 속도가 좀 더딘 것 같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학관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문학관이라는 건물을 짓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문체부에서 직접 맡기로 했어요. 그 다음엔 그 문학관 안에다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고 배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시할 것인가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요. 우선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도대체 뭐하러 만드느냐,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학유산들, 옛날 조선시대의 목판본 인쇄물이라든가 또 근대 이후에 나온 수많은 문학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또 일반 지역의 문학관에도 이제는 꽤 좀 수집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0, 50년 전에 문학 공부를 할 때는 무슨 작은 자료 하나 찾기 위해서도 중앙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국회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서울대학 도서관에 가고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들이 또 더군다나 인쇄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 그 자료들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리고 전쟁도 겪고 뭐 일제시대 그 식민지 시야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문학 자료라는 게 꼭 그 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썼던 원고라든가 그 작가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그 유산들,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 다 흩어져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우선 그게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다만 이제 문체부에서 맡아서 하기로 한 문학관 건물을 짓는 작업은 금년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 여파로 그게 이제 건축을 공모를 해서 당선자를 뽑아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계 과정을 거쳐서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편이죠. 지금 그러면 건축물 자체도 아직 건축물은 아직 설계 공모도 안 했어요. 예. 재작년 2018년에 우리가 그때는 아직 문학관이 법인이 아니었을 때인데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돼서 1년 동안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다 그 문학관을 세울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경쟁을 했는데 여러 곳에서 자기들이 뭐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걸 유치하려고 그랬죠. 저희가 제일 희망했던 장소는 사실은 그 국립중앙박물관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금 미군 부대 있는 용산 기지 그 사이에 꽤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그게 거기가 미군이 평택으로 가고 난 뒤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하에 무슨 얼마나 오염돼 있는가 이런 마스터 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후에 하겠다 그런 방침을 밝히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여기저기 이제 경쟁을 하던 끝에 결국은 은평구의 기자촌으로 2018년 10월 달에 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이 됐죠. 거기 저는 한 2번 가봤는데 뭐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다만 이제 위치가 좀 너무 약간 중심가에 동떨어져 있고 제가 바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또 뭐 이런 그 서울 중심가에 있는 여러 중요 기관과 연계돼 가지고 일종의 벨트를 이루어서 그 한국 문화의 중심성 그 위치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안 되고 그러나 뭐 지금 또 이제 남북이 언젠가 통일되고 하면 통일로 변해 은평구 그쪽에 또 앞으로 더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하면 거기도 뭐 지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후일 언젠가는 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미래를 보고 받아들였죠.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주어진 환경 여건에서 또 그 다음 과정을 또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을 채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작가들이 위주로 그거를 역할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 내용물을 채워야 될까요? 그게 제가 국립문학관을 생각하면서 그때 도종환 의원이죠, 지금은. 도종환 의원이 지금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19대 의원일 때부터 도종환 의원하고
국립문학관 문제를 의논하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도정환 의원과 더불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이런데 그 문학관들을 그 견학을 갔죠. 그 문학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가령 문학관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거를 상당히 그 기초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 도쿄나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카와 문학관 이런 데는 수장 도서의 한 70% 가까이가 기증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근대문학관은 그 1965년경, 1960년대 중반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55년이 됐죠. 그때 그거를 발의하고 열심히 추진한 사람들이 문인들이에요. 문인들이 주체가 돼서 했고 문인들이 책도 기증을 하고 유물도 기증을 하고 또 유족들이 돌아가신 문인들의 경우는 유족들이 적극 협조하고 그래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는 부차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건 현대문학관인데 현대문학관은 건물도 굉장히 근사하고 다만 이제 그 중국의 경우는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했고 국가가 운영 주체예요. 당이 주체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당과 그 당 산하 조직인 가령 작가 동맹 같은 것이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작가 조직, 작가 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알고 보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도 넉넉하고 아주 화려한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 경우는 조금 그 작가들이 이렇게 한 좀 약간 그렇지만 오히려 정감이 더 가요. 일본 경우. 뭐 러시아도 굉장하고요. 유럽은 여기저기 저 개인적으로 저 혼자 다녀봤는데 유럽은 국립문학관은 거의 없어요. 이미 문학의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개인 문학관들이에요. 개인 문학관이고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 수많은 여러 유명한 작가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은다는 건 있기가 어려워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들이 엄청난 자리를 어떻게 한 군데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그런 다른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잘 살펴봐서 우리의 현실에 맞고 우리의 문학적 전통에 맞는 창의적인 문학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경우에 가령 시민들이나 문인들이 기부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학관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까? 문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책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하나는 기증이고 하나는 공모 구입이에요. 또 하나는 경매 구입. 이 세 가지 방식인데 기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동호 선생이라고 이름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공주대학에 계시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유명한 장서가이고 도서 수집가예요. 그분이 5만 5천 권 되는 도서를 수집해 있었는데 그 유족들께서 그거를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또 그 돌아가시고 난 직후지만 김윤식 선생도 기증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동호 선생 자료 5만 5천 권 가까운 5만 4천 몇백 권인데 정확하게는 5만 5천 권 가까운 자료가 그냥 쌓여 있고 제대로 분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들 학예사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걸 분류하고 거기엔 희귀본, 귀중본도 있지만 또 흔히 누구에게나 있는 뭐 일반적인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분류해서 뭐 해제집도 만들어야 되고 와보셔서 알지만
수장고가 없잖아요. 그걸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세종도서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세종도서관 수장고로 출근해서 한 8개월에 걸쳐서 그걸 정리할 계획을 짜고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모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서 자료를 살 계획이다. 이걸 인터넷에다 공개를 해요. 가령 1955년까지의 신문, 잡지, 초판본 이걸 산다 하면 의외로 여기저기서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값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 30만 원이면 팔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적정한 값으로 평가를 해서 절충을 해서 이제 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경매 구입이죠. 경매 회사 뭐 무슨 몇 군데 우리나라 경매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가서 경매 구입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확보한 그 도서 자료 한 10만 점쯤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금년 계획 중에 그거죠. 그 결국은 예산 문제와 자꾸 관련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필요해요. 적어도 그런 작업을 하자면 대학원에서 문학이나 뭐 미술사나 이런 그것을 석사 이상 받은 사람들이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당한 수준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정식 직원은 저는 비상이고 나머지가 상임 정식 직원이 6사람인데 3사람이 자료구축부에 있고 3사람은 사무국인 셈이죠. 그 사람들이 셋인데 사무국에도 인력이 부족해요. 회계라든가 이런 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격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아직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초장이니까 그 문체부 쪽에 그런 우리 고충 우리가 요구사항을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관장님 이제 초대 관장님으로서 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사실 문학관 하면서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문학관장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저 자신은 문학비평가, 문학평론가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학평론 중에서도 1920년대 이후 근대문학의 전개 과정을 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쓰고 공부해온 셈인데요. 읽어보면서 그 제 느낌은 1920년대라는 게 3.1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딱 100년의 역사인데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문학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같이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했어요.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적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즉 뭐 반일 그 항일운동의 역사와 우리 문학이 물론 친일 문학도 있긴 있지만 핵심은 항일 정신을 문학 속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국어를 지켜가면서 우리 민족의 삶을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민족의 영원성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관을 만든다면 그런 그 식민지 시대 분단, 전쟁, 독재,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문학관 안에 담겨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 이렇게 3년, 4년 뒤에 문학관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와서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또는 지난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문학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어디 딴 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문학관이 2023년에 개관이 될지 건물을 제대로 뻔뻔하게 지어서요. 24년에 지어질지 모르지만 개관 특별전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만해 한용운, 심은 선생,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항일 정신을 자기들 문학의 핵심으로 삼았던 분들의 자료들 있잖아요. 님의 침묵도 있고 심은 선생의 심은 선생은 특히 원고 자료를 그 아드님이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말하자면 고난 순환의 시대에 문학이 어떻게 민족의 생명을 지켰던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가 그걸 보여주는 특별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관할 때 그런 특별전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역사 안에는 또 저항의식이 있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문학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친일적 문학, 그의 그 문학성은 높지만 친일적 문학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학관에서는 수용을 해서 또 어떻게 전시도 하고 그렇게는 할 계획이신가요? 그 전에 문학관이 정식 법인으로 되기 전에 기자회견할 때도 저는 얘기했지만 모든 문학 자료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모든 문학 자료를 문학관은 받아들일 생각이다. 자랑스러운 자료건 부끄러운 자료건 그것은 모두가 우리에게 보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대로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또 가령 친일이나 반일이냐와 관계없이 일제시대 이미 이전에 여기 안수길 선생의 전기벽이 있는데 안수길 선생의 북간도 같은 작품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작품인데요. 그거 보면 이미 19세기 말에 함경도나 또는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농민들이 그때는 만주라고 불렀죠. 간도 지어 와서 땅을 개척하고 농사를 짓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역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동주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나 그분들의 할아버지 때 가신 거거든요. 간도 쪽으로. 그런 분들이 남긴 소위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분들. 그 중에서 가령 강명을 선생 같은 분도 미국으로 가셨고 초당이라는 작품은 1931년에 작품이 이미 1931년에 나왔어요. 강명을 같은 분도 있고 또 이미륵 같은 분도 이미륵은 나이가 1살 차이인데 이미륵은 독일로 가서 압록강은 흐른다를 썼고 이런 그분들의 작품은 영어로 쓰여지고 독일어로 쓰여졌지만 거기 담긴 내용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거기 담겨 있고 한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건 우리 문학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일본에는 김석범 선생이나 김시정 선생과 같이 비록 일본어로 쓰여지고 있지만은 일제시대부터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으로 흘러가서 일본은 돌아오기도 했지만 지금도 수십만 제1동포가 살고 계시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는 해방 후에 우리도 많이 가고 지금 우리나라 해외 동포 숫자가 한 700만 좀 넘는다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말이 있는 곳에는 문학이 있게 마련이고 특히 중국에는 우리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국어 아닌 조선어로 된 우리 문학도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해외 동포 문학을 널리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거는 정말
돈이 드는 일이죠. 가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자료가 다 흩어져 있고 하니까 힘든데 그거는 이제 문학관이 정식 개관하고 예산 규모도 늘고 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국민적 인식이 제고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늘어나서 지금과 같은 지금 우리 예산이 자료 수집하는데 20억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예. 가령 어떤 분은 돌아가신 유명한 시인의 사모님은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품 원고 이거를 한 몇억 받았으면 하는데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지만 그거 몇 개 사면 20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가령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찾아보고 그러자면 원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문학을 제한 없이 다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의말이라고 하는 이제 모국어인 우리말이 확장이 돼서 뿌리를 내린 그 공간 모두에 그 어디는 조선말, 어디는 고려말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말로 된 우리의 말과 글도 다 이렇게 우리 것으로 포용하겠다. 이제 이런. 예, 우리 말로 쓰여진 건 물론이고 미국에 젊은 날 미국으로 간 사람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또 2세, 3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에 있는 분도 일본어로 쓰고 그렇지만 가령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가 일본 문학이냐 한국 문학, 코리안 문학이냐라고 할 때 이 국적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점에서 일본어로 쓰여졌으니까 일본 문학이기도 하지만 거기 담긴 주인공이나 사건이나 내용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 문학. 김석범 선생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인가 비슷하지만 이회성이라고 또 계세요. 금단의 땅. 예, 그렇죠. 빨래하는 여인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회성 씨는 나도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봤어요. 옛날 90년대 왔을 때 그이도 자기를 일본어로 쓰지만 우리 민족 문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 코리안 리터레이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장 좁게 정의하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문학. 이게 가장 좁은 개념이고 한국인이 영어를 썼건 일본말로 썼건 한국인의 삶을,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은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 외국인들이 한 200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10년, 20년 살다가 우리말로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 문학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나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한글 작품보다 한문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예. 그 한문 작품을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지부 형태로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그런 게 다 우리 문학으로 포함돼야죠.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다면 근현대사의 모든 것들을 제외 동포문학까지도 다 끌어안는 이 마당에 그러면 북한 문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갖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 남쪽의 지성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저는 1988년에 있었던 해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정한로 시인이 문화부 장관이었죠. 노태우 시절인데 그때 해금을 해서 몇 사람 북한의 작가 한 서너 사람 제외하고는 다 풀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제가 한때 했던 임화뿐만 아니라 이태준이니 이런 그 월북 작가들 책이 쏟아져 나왔죠. 또 연구열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한때 그 88년, 89년, 90년 몇 년 동안은 아주 와,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읽고 뭐 그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 후에 열기가 상당히 수그러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 문학에 대해서 개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두려워하는 게 혹시 남쪽의 국민들, 시민들이 북한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 좌익 물이 너무 드는 게 아닌가를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면역 주사를 맞는 효과가 생겨요. 예, 그래서 북한 작품을 개방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북한에서 나온 작품들 읽고 아이고 재미없다. 맨 김일성 찬양뿐이네. 아이고 안 읽을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북에 있는 북의 동포들, 북쪽 동포들이 남쪽 작품을 읽는 거에 대해서 북쪽 당국에서는 조금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지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쪽은 이 독성이 높아서 남쪽의 그 연애 소설이나 아리까리한 소설 읽으면 북쪽의 그 건전한 시민들이 이 저 나쁜 영향을 받을 게 틀림없어요. 혼란스럽죠. 그렇죠. 근데 남쪽 독자들은 영향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개관하는 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남북 교류가 더 좀 열려서 그 부분까지도 잘 수용이 돼서 개관할 때는 북한 문화 코너가 당당하게 거기 한 비트미를 차지하고 있으면 참 그랬으면 좋겠다. 좋겠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쩔지는 그건 뭐 내가 자신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국내 정치, 말하자면 한반도 안에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미국이니 이런 요는 미국이죠.